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지금 잠시 버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대 사회 이제 경제 부분에서 이제 농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어요. 항촌 공동체 사회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농업 생산 증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농업 생산 기술 발달에서 쟁기, 우경, 철제 농기구가 전국적으로 보급됐고요. 그다음에 대전법 같은 것들이 이제 했는데 대전법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밭을 갈 때 고랑과 이랑이 생기잖아요. 예, 고랑과 이랑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있고 고랑, 이랑 이렇게 생기죠. 고랑 이렇게 이랑이 있는데 고랑에 가지 않고 여기가 고죠. 이게 이거 고랑에 가는 방법을 이제 대전법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경정법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대전법이 예전에 한번 시험으로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수의 사업에 의한 농지 기간이 났고 그리고 뭐 상공을 발달해서 뭐 제철 공업은 이제 방직 공업이 더 발달됐고 그다음에 치기나 그다음에 금은 세공품 그다음에 도자기 공업 이런 수공업 분야들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대 조세제도의 구조 특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한대 조세제도의 특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조세제도의 특징을. 첫 번째로는 항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의 분리. 첫 번째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 인신 지배 체제 강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이 호가 아니라 인이라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 기준 자체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화폐 납부로 연결되죠. 화폐 납부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항실 재정과 국가적인 분리, 개별 인신 체제 강화, 그리고 화폐 경제 발달해서 화폐 납부 이렇게 있는데 화폐 납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진 남북 출시 때는 다시 퇴색이 돼서 물량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화폐 납부가 다시 된 것은 당나라 때 양세법 이후에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그 위진 남북조보다 훨씬 더 경제가 발달됐고 화폐 경제가 상당히 반영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재정하고 항실재정이 분리됐다고 했죠. 그러면 국가재정은 어디에서 담당하냐? 이게 전환대 기준인데 대산홍에서 담당해요. 대산홍. 예, 대산홍이라는 간직에서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있고 이에 비해서 항실재정은 소부, 그다음에 수영동이 이런 데서 간장하는데 대산홍에서 주로 걷는 세금은 그 밑에 있지만 조 중에 전조를 걷어요. 전조. 전조는 물품세 중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보통 조는 지세를 의미하는데 이때까지는 조용조란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이때 전조는 전조가 지세예요. 조 중에. 그래서 조는 이제 물품세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조는 지세와 여기에서 국가재정 걷고 그다음 분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이제 인구세 그러니까 호당 걷는 게 아니라 사람당 걷는 세금인데 그때 이제 구부를 제외하고는 삼부, 경부, 산자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다 걷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항실재정에서 이제 좀 걷는 건 뭐냐면 조 중에 물품세 중에 시조, 회조, 상공 수익세요. 여기 있죠. 요걸 이제 걷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관점에 입각하냐면 예전에 산림수택 가산화 있죠. 자, 산림수택이 가산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산림수택 가산화에 입각해가지고 산림수택에 나오는 물품들은 다 누구 거예요? 황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항실재정에 걷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세 중에 부에 해당하는 거, 구부에 해당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미성년자들 걷는 건데 그거는 항제에 이제 항실제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징수 단위가 개별 임신적인 어떤 조세 부과한다. 그래서 춘추시 호에서 대상으로 했던 거고 위진남북제도 호를 대상으로 했죠. 근데 이거는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한대 조세제도의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조, 부, 요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조는 요때 조는 이제 지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품세 전반을 의미하고요. 전조, 시조, 회조, 상공 수입세가 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세는 전조에 해당하죠. 그다음 부는 인구세, 인두세죠. 인두세라는 것은 머리의 수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되게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을 때 그런 세금을 많이 걷는데요. 보통 3부, 9부 이렇게 나오는데 3부는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 거고 3부는 어디에?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9부는 미성년자 남녀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항실 재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부는 요역 의무에 대한 돈을 부과한 거예요. 이게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걸 돈으로 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산자는 재산세인데 한 고조 때부터 시작됨으로써 무제 때 강화되었다. 그래서 무제 때 이제 상인들에게 몇 배나 이제 더 부과했던 것이 산자죠. 그 다음에 요역 같은 경우에 노동력을 동원한 여역과 군역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조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제 때 이제 변화 내용은 아까 설명했고, 근데 후한 때 들어와서 이 국가와 항실재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눴던 것이 점점 사라져. 그래서 국가재정, 항실재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일원화되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소부에서 그 뭐냐면 가난했던 거 있죠. 이걸 다 대산으로 인원해. 항실재정은 소부에서 가난했는데 항실재정이 이제 뭐냐 국가재정 넘어가면 통합되면서 대산홍이 다 이제 그걸 관리했다. 그래서 대산홍은 전환시대 때도 막강하지만 호환시대 때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항실재정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용동의가 폐지되면서 화폐 주조도 대산홍이 한 거야. 그래서 거의 총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총리급.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경제 발달에서 조세 화폐나 보면 전환 시대 때나 후한 시대 때나 화폐를 그러니까 조세를 다 뭐냐면 화폐로 걸었죠. 물론 전조와 요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폐를 납부했다. 화폐 납이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한나라 시대 때 조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대 대토지 사유제와 호적세의 등장을 좀 볼게요. 자, 한나라 때 호적들이 어떻게 출현됐고 이제 확대되는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문경 시대부터 들어가죠. 문경 때 항로수의 이제 시행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호적세의 또 발판 성장의 어떤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한무제 때 일시 탄압을 받았지만 또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달되면서 그리고 중개무역이 발달되면서 또 호적들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전환 말기 때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국가 경제가 이제 침체한 사회적 혼란한 걸 틈타서 또 토지 경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후한 때는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차근차근 성장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무제 시대 전후에 대토지 사유제가 이제 사회 전체 확산되면서 지방의 부호세들이 호적으로 변모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크게 산업 환경 개선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서방 고통의 활동 무대, 그러니까 비단기의 발견과 농업과 공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 또 오수전의 주조, 이런 것도 주조죠. 예. 자, 상업할 때 필요한 법정화폐 신용도가 확립됐다는데, 자, 이때 법정화폐 신용도가 확립된 것은 뭘 얘기할까요? 네, 오수전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호족의 등장과 이제 상계 지배질이 약화를 보면 호족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상계 지배질이 약화됐는데 일단 전국시대부터 토지 사유제 허용이 이제 등장했고 지난 때 전환 때 잠깐 이제 국가 권력이 눌려 세력을 펼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전환 후기 때 국가 세력이 쇠퇴해지자 대토지 사유화되면서 사회 지배적으로 발전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배적으로 발전되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상인과 수공의 발달로 상인 계층이 토지를 구매하고 호족에 의해 집단적 토지 기간이 이루어지고 대토지 사유가 촉진되고 농민의 땅을 강제로 탈취하고 정계, 개코, 하오 같은 사람들을 이제 예속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노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속민, 예민이라고 하죠. 자, 예민을 동원해서 대농장 경쟁을 했다. 또 왕망이 신정권 때 왕정제 노비민에 금지했지만 호족의 반발에 부닥쳐 쉽게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호족의 협력 후한 정권이 탄생되면서 이제 이들이 종족과 항당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전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한말과 삼국시대 때 혼란을 바탕으로 그 당시 유민을 규모에서 자위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이제 지방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약간 두서없이 좀 설명했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동양사 심화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전에 7차 교과서에 그 한대 호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보죠. 자, 한나 때는 호족이 하락했던 이제 시대인데 대개 이제 호족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해 항시나 귀족 중에 붕괴하여 지방에 내려 대지주가 된 사람들, 종친 세력들이 그 일부가 내려와서 이제 했던 사람도 있고, 농촌의 자장농의 지주 중에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농촌의 자장농이 이제 성장을 해갖고 그 뭐냐면 호족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어요. 진짜 아주. 예. 자, 그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거고 되게 이제 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토지를 경영해가지고 성장을 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제 때 상인 억압 정책 때문에 상인의 토지를 사서 대지주가 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주가 뭐냐면 호족이 됐고요. 호족의 종류는 이제 동양사 개론에서는 어떻게 나누냐 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호족을 나눠요. 하나는 경병호족과 개발호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병호족은 권력과 결탁에서 불법적 강압수단으로 농민들을 경병한 토지를 경병한 그런 호족들 경병호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호족자는 항무지 개간이나 변경 개척을 통해 대토지 소유한 개척을 그 호족들을 개발호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한 말기 때 호족들의 인적 기반이었던 종족과 항당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끼리 이제 대가족을 형성하고 가산을 분할하고 분가된 가족들은 종주를 중심으로 단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임역적 관계를 통해서 임역적 관계는 물질적 수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죠. 개코와 하오들을 예속노민한다. 그래서 개코와 하오라는 사람들은 노비는 아니고요. 그냥 예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노 같은 비슷한 이런 존재들이고 이들이 이제 예속민에서 대토지를 경영하고요. 그리고 종족 및 타호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호족과의 연대를 강화시켜 나갔다. 자, 그리고 이들은 도덕적인 평판을 높여서 항초의 여론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서 또 뭐냐면 또 한국 이선제나 국풍중전제 통해서 간직에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사회의 구성을 보면 호족의 그 큰 단위는 종족이야, 종족. 그 종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본가를 공유하는 무슨 판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을 종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집단이 제일 커. 그래서 상당히 이 중심으로 해갖고 위기시 간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호족 안에는 그들이 이제 지배 집단이 있어요. 그 예속민들. 그 예속민들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호라는 건 그들의 예속된 호를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출신들이 되게 다양해. 그 보면 자, 객이라는 게 있어요. 객. 객은 처음엔 자유민이었지만 후한 때 들어서 예속민 성격으로 바뀐 집단이에요. 그래서
호족의 토지를 경작하고요. 신분적으로는 예속 신분이면서 노비는 아니지만 농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중세시대 때 그 농노 있죠. 자, 그래서 호족의 권력 기반의 유동 관계고요. 그 다음에 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문생 고리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스승과 제자 이런 그 관계죠. 예. 그래서 문생이라는 건 처음에 사자의 관계를 의미했지만 나중에 남북주시 가역을 이제 맡으면서 일종의 이제 사제 관계가 아니라 예속 농민층으로 이제 전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리는 주 퇴직 상관이나 당신의 스승들 있죠. 이 스승들은 이제 뭐냐면 외곽세력을 이용할 때 고리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부국이라고 있는데 이 부국 집단도 우리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대개 이 부국은 그 후한 말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군부에 예속되어 있는 병호나 사병 집단들을 그 뭐냐면 부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비는 아니지만 예속민화된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이 되게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신분이 좀 낮아요. 이 부국 집단들이. 그래서 좀 약간 그렇지만 또 군인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요런 집단인데 이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다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예속민 집단들이 가지고 있다. 그중에 뭐 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 문생, 부객은 부국은 신분적 예민에 속했다. 자, 노비노동을 이제 하는데 노비노동은 큰 비중은 그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적인 역할이야. 주로 간의 노예고 앞에 있는 영민들보다는 예속농민보다는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자, 호족들은 각종 농산물이나 그 당시 수공업품을 매매, 소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나 단경기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상하이를 통해서 이제 중간 마진을 챙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호족들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역할도 같이 한 거죠. 예, 상공도 같이 했고 관리 선발에도 이제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한걸 이선제나 이런 걸 통해서 유교를 습득해서 중앙간주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자원 운영과 개간농은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호족들이 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의시설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대전법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밭농사에서 많이 했던 건데 오경 단위로 대농장을 경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밭농사 할 때 이랑과 고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랑에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래갖고 이것도 대전법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결과를 보면 한국 이선제와 매간 매장을 통해 호족이 관료화되고 그리고 일부 호족들은 외척 한강과 결탁해서 탕류라고 부르죠. 이 탕류들이 후한 붕괴 요인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위존적인 항리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종족, 호족의 주요 단위가 종족이 됐죠. 종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반이 강했는데 이때 이제 호족이 그 지방을 장악하면서 촌이나 오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촌과 오는 외부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농민, 호족, 황제 3신적 지배 구조로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봤고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그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면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 9번하고 이제 10번을 좀 풀어볼까요? 예. 자, 한대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인데 사천 본위에 한국 이선제가 실시되었고 향로를 장악한 호족들이 유독자로서 간직을 등용했다. 예, 맞죠. 그래서 타천본이라는 건 누가 개인이 이제 자기가 그 추천한 게 아니라 자천이죠. 이거는 남이 추천을 해가지고 뭐냐면 추천을 받았고 이제 거기 선발된 인원이 시험을 통해서 과거에 한국 이선제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학론을 장악한 호족들이 그 역할 그걸 이제 그 선발돼 갖고 관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국가의 농본 억상 정책에 불과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상인세에 크게 성장했다. 맞죠? 그다음 쟁기의 보급, 그다음 우경의 발달로 구전법과 대전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시로 농업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예, 맞죠? 예. 그다음에 인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소농민은 토지 생산성을 증가시켜 부농을 발전한 경우가 있다. 소농민들이 부농민 발전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답이 4번이죠.
그리고 4번 지문과 관련된 호족의 성장 과정과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좀 보시고 10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의 종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태평도 오도미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태는 대를 의미하며 그 크기는 천처럼 크다고 의미한다. 천보다 큰 것이 없다. 그리고 평은 정치가 태평군하여 모든 일이 잘 다스리고 다시 불평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화점 지가 아래로 있으며 그 평을 견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야? 태평도와 관련된 거야. 태평도. 예, 태평도. 자, 그 다음에 나는 본도를 받고 그 신앙의 깊은 자를 제주라고 하며 제주라고 하며 그들은 각기 궁중을 이끌었다. 제주는 모두 의사를 받들 세웠는데 그것은 마치 당시의 전정과 같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 의사의 역할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의사의 이제 의창 및 의미육 그러니까 그 미와 육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 쌀이나 고기 같은 걸 배치해 놓고 여행자들 빈민들 먹도록 하는 거죠. 예, 사회 구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오도미도와 관련된 거예요. 오도미도. 그러면 태평도하고 오도미도 요걸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풀어보면 자, 가의 지배층은 파와 한중 지역에 30년 정도의 독립적인 종교 왕국을 세웠다. 가가 아니라 오도미도는 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가해 신도들은 입교할 때에 5마리의 쌀을 바쳤으면 미적이라고 했다. 자,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죠. 오도미도. 그 다음에 나의 지도층 등 청인을 받던 한간세력의 전행과 국배상을 통해 비판했다. 그건 아니죠. 요거는 한걸 이선제를 통해서 진출한 청류세력들 중이에요. 청류세력들. 주로 이 청류세력들은 그 당시 비방의 호적세력들이었어요. 물론 일부가 이제 태평도에 가입은 했긴 했지만 일부고 상당수는 그들도 지나가는데 동원됐죠. 자, 하여튼 요거하고 이제 오도미도 상관없고 자, 나의 신도들은 갑자년에 맞아 새로운 국가를 세워 항천을 수익 목표로 일제 봉기했다. 자, 이거는 나의 신도가 아니라 태평도를 얘기하죠. 한건적인 한. 자, 그 다음 5번은 구겸지가 가와 나의 교지를 아울러 교단을 정비하여 그들의 자신의 독을 도교가 했다. 맞죠? 신천사도가 도교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예, 5번. 그래서 이제 태평도하고 오두미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돌아갈게요. 자, 한대 문화권의 발전과 동서문화 교류를 보죠. 예. 그래서 한나라 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이 돼요.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돼서 그게 완성된 것은 당나라 때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 딱 하면 당나라 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당나라 때는 완성이 된 거, 형성되고 이제 된 것은 성립된 것은 요때 이제 한제국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것은 당나라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한해 문화적 공헌은 은주 시대에 거쳐서 발달한 고대 문명을 완결하여 중국적인 한 문화를 완성시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자, 한문 다 그 한조, 한 왕조면 한을 쓰죠. 요거. 그래서 한이 일제 중국을 대변하는 글자가 되잖아요. 자, 그 중국적인 한 문화를 중국 사회에만 한정시킨 게 아니라 이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시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하는 기반을 이뤘다는 점. 그리고 동서교육의 개척으로 동아시아 세계와 서남아시아 세계 연결해서 동서문화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적 공헌이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자, 유교적인 문화권, 율령체제 요건데 이때 이제 불교라는 것은 중국화된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이
한나라 때 형성돼서 당나라 때 확립되죠. 예. 자, 보통 이제 당나라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는 요소니까 막 시작하는 요소니까 한때를 한나라가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동아시아권 세계는 이제 한해 유교주를 포괄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조공 채권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됐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되고 뭐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한대 유교주의 문학과 확립 관련해서 이제 볼게 그 이제 한대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 근문학파와 고문학파의 논쟁을 볼게요. 여기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었죠. 홍구학과 함께. 자, 근문학과 고문학파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궁서갱유 때문에 생겼어요. 궁서갱유. 그래서 경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학파가 분열됐는데 그 처음에 성립된 학파는 근문학파예요. 근문학파는 뭐냐면 이제 전쟁 그 진당을 망한 다음에 한초에 살아남은 일부 유생들이 구술에 의해서 자신의 당시의 묻자인 예서체. 예서체는 전환시대 때 사용했던 묻지죠. 그래서 이걸 지금 금자 써가지고 근문이라고 해요. 근문. 자, 이걸 예서체로 정리된 경전에 기반을 했어요. 근데 이 근문학파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머릿속에 기억했던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자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가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공자의 숨어있는 뜻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가 생각하기는 그렇다. 주로 미연대의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뭘 끌어다 설명하냐면 참의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신비주의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인상간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경전이 춘추공양전이죠. 그리고 동준소도 근문학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춘추공양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건의로 간학화가 됐다. 그래서 동준소가 어디 학파에 속했는가에 대해서 그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이 공문학파는 전환 경제 때 공자 옛집에서 발견됐던 춘추 전국시대 때 쓰였던 문자, 그러니까 이건 소전체나 뭐 금속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걸 기반으로 한 학파돼요. 그래서 공자 옛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유학자들의 집터, 거기에 가면 이제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든 흙으로 다져가지고 이제 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숨길 때 흙을 이제 파가지고 거기에 숨겨놓고 흙을 다시 덮은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고문 적혀 있기 때문에 고문학파라고 하고 요게 고문경전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이거는 춘추 공양전이 아니라 춘추 자시전을 근거한 고문학파는 그 당시 전한까지 위소로 여겨 인정받지 못하다가 전한 말 유흥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되어서 뭐냐면 그 각광을 받게 되죠. 특히 왕망의 권위와 정당성에 이용을 해. 예. 그래갖고 왕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근문학파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 자기는 뭐 근문학파의 신비주의를 이용해갖고 뭐 주긴 했지만 실제는 고문학파를 더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근문학파는 전환시대 때의 학파 경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용할 경우에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고문학파의 어떤 것들 되게 강조를 했다. 그리고 이게 춘추 자시전 외에도 고문학파는 뭘 강조한 주례를 강조해 주. 그러니까 주례를 바탕으로 한 그 개혁을 했던 것도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왕만 정권 때는 그 근문학파가 전환시킬 때 간악화됐죠. 근데 거꾸로 요때는 신정권에서는 요게 그 고문학파가 간악화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춘추 해석 문제 가지고 고문 논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때 근문학파는 춘추 공양자 그다음 고문학파는 근문학파는 춘추 공양자 고문학파는 춘추 자시전에 근거로 했다. 자 후한에 들어오죠. 후한 때 들어오면 다시 이제 뭐냐면 근문경이 부활이 돼요. 그래서 공문경이 제하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백호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호통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근문경과 고문경이 또 싸우니까 황제가 모여서
국문학자, 고문학자들 붙여서 토론을 했어. 백호관에서.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정리한 책이 뭐냐? 백호통이에요. 백호통이. 그래서 이 백호통의 주 내용은 당연히 금문경 중심으로 연결됐어. 참의사상과 금문경을 중심한 위서죠, 위서. 그러니까 그 유교 경전을 예언서로 재해석하는 게 위서인데 이런 위서들을 중심으로 백호통일을 저술했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고문경은 다 죽은 건 아니고 고문경이 제하에 있다가 다시 후한 말기 때 고문경과 금문경이 연결되죠. 그래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마용이나 저용처럼 금문경과 고문경을 다 능통한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정형에 의해서 홍보학이 탄생되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고문경과 금문경을 비교해서 통일적 해석을 시도해서 경락의 해석은 고문설 위주했고 집대 해석은 금문설 위주로 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 훈구학은 고문경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고문경. 요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금문경은 보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학문적 방법으로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했기 때문에 훈구학이 나간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제 좀 보면 금문과 고문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지를. 자, 잠깐만요. 이걸 좀 화면을 좀 바꿀게요. 화이트보드를 좀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네. 자,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자, 우리가 지금 보통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유학을 원시 유학이라고 하죠. 원시 유학. 네, 원시 유학이라고 하고 이 원시 유학에서 이제 한나 때 들어가면 궁서개념을 통해서 두 개의 경전으로 나눠져요. 이 금문경하고 공문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전환시대 때의 뭐냐면 그 간학은 금문경이었어요. 전환시대 때. 그리고 공문경은 이때 이제 그 신라 때 간학이었죠. 신라 때. 그래갖고 왕망이 집권하면서 주례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유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공문경이 이제 간하고 돼요. 그렇지만 그 금문경은 다시 신라가 망한 다음에 간학의 질을 다시 회복하죠. 후한 때. 근데 후한 때 대표적인 것이 백호통이라는 책인데 백호관에서 논의했던 백호통 있죠. 요 책이 이제 그 뭐냐면 금문경을 이제 최절정했었던 집대성식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신비주의야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고문경과 금문경을 통합시키려는 의도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영이죠. 잠깐만요. 이게 왜 또 갔나? 어, 제가 화면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있겠네. 자, 그래서 정영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하고 정영은 이제 고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뭘 통합하죠? 군문경을 통합해. 그래서 나타난 것이 훈구학이에요. 훈구학. 훈구학은 고문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문경.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후한 넘어가서 이제 동진 넘어 위진 남북조 동진 시대 들어가면 이제는 공경이 주류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군문경은 이때 쇠퇴했는데 나중에 군문경은 경세하고 이제 또 살아남죠. 그래서 명마청추의 뭐 경세치용 이런 학파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공양학파, 이들이 다 금문경과 연결되는 학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문경은 다시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 때는 뭐와 연결되면 고중학과 연결돼요. 그러면 뭐 양명학이나 성리학은 뭐냐, 주작은 뭐냐, 이건 좀 약간 결이 다른 그 학파예요.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이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돼 나갔다. 그런 이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금문경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금문경이 신비주의적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좀 미신적 성격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요. 금문경 자체에 대한 비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할 건 금문경 자체 비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화면을 이제 바꿀게요. 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바꾸는 거야? 네. 이렇게 화면 공유가 갑자기 오랜만에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또 공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미신적 신비주의 유교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죠. 여기 미신적 신비주의 유교는 주로 뭐와 관련된 거죠? 금문경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신비주의 유교는 이제 금문경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동중서의 성인상서, 그다음에 그 풍한 강무제 백호통이 이런 것들이죠. 왕망은 잠깐 이제 초창기 때 금문경을 좀 이용했기 때문에 삼위설을 이용했다고 했죠. 요거와 연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금문경 안에는 그 홍보학적 경향을 볼 때는 철학적 사상적 발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 말자는데 신비주의 유교가 있고, 이는 자꾸 해석에 치중한 홍보학적 경향으로 철학적 사상적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신비주의 경향과 그다음에 그 사상적이나 철학적 경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했다. 근데 주로 국문경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왕중의 농영이에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야. 뭘로? 이 사람이 유물론자다. 최초의 유물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그 동중세 청인상을 반대했죠. 천은 상제가 아니다. 인격화된 상제가 아니다. 하나의 자연계 하나일 뿐이다. 어떤 법칙이나 원칙일 뿐이지 천에는 어떤 감각의 의식이 없다. 당연히 천은 어떤 인간의 선악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황제의 업적을 보고 그 상속 징존하는지 제의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창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합리적인 사상이다. 해갖고 나름대로 최초의 유물론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중이 쓴 책이 유명한 농영이니까 그 책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왕부의 장부론이 있죠. 왕중의 합리적 입장을 계승해서 인간의 주체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죽창통이라는 사람이 창원이라는 책을 써서 인격신의 청은지, 천의 개념을 부인하고 상제의 개념을 부인하고요. 하나의 자연상을 이해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인간 사상을 인사를 중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것들, 그렇죠? 이 행동을 더 강조하면서 당시의 어떤 정치나 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형상들을 더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적 현실적인 어떤 것들 비판했다. 이렇게 있는데 왕충의 농영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태평도하고 오두미도인데 이거 아까 부분하고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자, 불교가 그다음 후한 시대 때 등장을 했죠. 그래서 불교의 그 기독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례는 비단기를 통해서 명제 때 유입된 걸로 보고 있어요. 명제 때. 그 명제 때 유입돼서 그 당시 가선마든가 볼랑이라는 사람이 법랑이라는 사람이 불교 병력이 했던 게 그 시초고요. 자,
아직까지는 불교가 그렇게 널리 확산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일부 상류층만 이제 그걸 믿었고, 요때 이제 불경을 중국어 번역을 했는데요. 이때 번역을 이제 구역경이라고 해요. 구역경. 그래서 불교 번역 사업은 세 개로 이제 나왔는데 구역경, 고역경, 그다음 아니 고역경, 구역경, 신역경 이렇게 있는데 요때 처음 하게 구역경이나 고역경, 고역경 사업이 요 전환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후한 시대 때 있었죠. 그래서 구역경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구마다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 있죠. 그다음 신역격이라는 것이 뒤에 이제 또 근데 이거는 현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불경의 중국어 번역이 초창기 있었다. 그 다음에 요때 불교는 격의불교예요. 격의불교. 격의불교는 뭐냐면 불교의 교리를 뭐와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냐면 도가사상, 노장사상을 가지고 설명한 거야. 도교도 있지만 도교는 그 당시는 없었고 도가 또는 노장사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왜냐하면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불교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개념들을 파악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적인 방법으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 중에 불교하고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노장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의 공인한 개념을 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초창기 불교가 격의 불교예요. 이거는 불교 발전 과정 설명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좀 보면 11번 문제 보자. 11번. 다음 빈칸 가에 해당하는 인물과 나에 해당하는 학설을 쓰고 이 학설을 바탕으로 한 대 경학을 연구한 학과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는 춘추 공양을 연구한 유학자이다. 그의 사상은 음양 오행서를 바탕한 뭐다. 이렇게 있는데 가에 들어가면 동중서죠. 동중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탕으로 한 것은 천인상은설이라고 하죠. 자, 여기 동중서는 그 하늘과 인간을 아니 천인상은설은 하늘과 인간의 서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 황제의 정치를 전하면 하늘의 상승을 징조를 보여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준다는 설이다. 자연재해가 이제 인간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던 이 학설은 황제를 중심한 집권화를 추구했던 한무제에게 아주 적합한 사상이다. 그래서 무제는 그의 전언에 따라서 유교를 국가에 인정하는 정통학문을 칙득했다. 그래서 음행오행설과 천인상설에 기초한 신비주의 유학은 이후 미신적인 참이슬을 이뤘다. 자, 여기 미신적인 참이슬과 연결된 것은 요 가학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무슨 학파일까요? 예, 금문학파. 그래서 한대 경학과 연구대 학파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쭉쭉 넘어가서 요건 좀 나중에 풀어보고 14번을 보죠. 한대 유학의 특징. 자, 다음은 한대 유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김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획에 들어갈 학설의 명칭과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아래 보기 읽기 자율통의 한대 유학의 특징을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가학파 보면 동중서의 춘추 공양전을 연구하여 천하의 신치안과 흥망에 대해서 그에 앞서 하나의 제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뭘 주장했다. 요거는 뭐예요? 천인상은설이죠. 그 이거는 당연히 금문학파죠. 자, 이단 동중서의 주장은
한무제 때 유학이 황제 권력을 옹호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고 한편 도창과 참이슬 신비주의 학설을 발전시켰다. 요 앞에 있는 그 기초가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 약간 변형해서. 자, 나학파는 전한말 유학자였던 유음이라는 사람이 춘추 자신을 정의했다. 유음하면 당연히 고문학파죠. 이 유음이 누구와 연결됐냐면 왕망하고 연결돼 있어. 왕망. 이 책의 중요한 건조로 여겼던 학자는 탁고 계제의 논리로서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든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왕망의 왕조 찬탈을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왕망은 집권하는 과정에 참의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국문학파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막상 집권하고는 공문학파를 간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대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그 개혁을 수행했죠. 그래서 일단 경전의 우위를 가리키는 공문학과 국문학과의 논쟁은 한대의 특유한 특징적인 학문적 경향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들 비판학자들도 등장했다. 자, 이들 비판학자들은 아직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학자들 있죠. 뭐 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왕부, 뭐 중창통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송나라 때 들어가면 뭐 신유학을 개최하는 뭐 주자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속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가와 나약파를 순서대로 됐습니까? 금문학파, 고문학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간 학생의 명칭 자, 여기는 기역에 들어간 청인상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대 특징적 학문은 뭐죠? 홍구학이죠. 홍구학을 쓰시면 돼요. 홍구학은 뭐 경전의 작구 해석을 중시하였다. 그 다음에 공문경과 공문을 종합했다. 그 다음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하였다. 연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홍구학.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홍구학과 국문경과 공경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 한대 학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한대 문학 역사서 관련된 부분은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 지금 몇 분이냐면 56분 정도 되니까 5시 10분 정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